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심층 탐구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을 읽으시다가 그 안에 담긴 어떤 논리나 시스템이 현대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약간 소름이 돋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네. 역사나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종종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죠. 그쵸.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가 바로 딱 그런 텍스트입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유일한 출처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의 법전, 바로 신명기 19장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입니다. 보통 이 텍스트를 종교적인 텍스트로 많이들 접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학적인 해석은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를 순수한 어떤 사법적 프레임워크, 고대 국가의 헌법적 기초로 바라볼 때 이 안에 담긴 통찰이 현대 법학의 관점에서도 대단히 놀랍거든요. 맞습니다. 고대의 텍스트를 법제사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거, 이거는 단순히 과거의 풍습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라는 종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 뼈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 그러니까 미션은 명확합니다. 수천 년 전 쓰여진 이 고대의 법전이 정의와 자비의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대체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네, 그 균형점이 정말 예술이죠. 그리고 그 고의성이라던가 증거 채택, 재산권 보호, 비례적 처벌 같은 지극히 현대적인 사법적 개념들이 이 고대 텍스트 안에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핵심을 쫙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 19장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고대 근동지방의 흔한 부적법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 그렇죠? 좀 투박해 보이고. 네. 하지만 그 기저를 파헤쳐보면 인간의 심리에 대한 엄청나게 깊은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오늘날의 법률가들이 매일같이 고민하는 문제들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텍스트의 1절부터 13절까지를 쭉 보면 도피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법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네, 영어로는 Cities of Refuge라고 하죠. 맞아요. 이 텍스트를 보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게 될 때 그 땅 전체를 세 구적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잘 닦아서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해두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영토가 확장되면 나중에 세 곳을 더 추가해서 총 6곳을 운영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스케일이 꽤 큽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이 살인자가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여기서 텍스트가 제시하는 비유가 진짜 무척 생생해요. 5절에 나오는 그 도끼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이웃과 함께 숲에 벌목을 하러 갔는데 도끼를 높이 들고 팍 내리치는 순간 쇠로 된 그 도끼날이 자루에서 쑥 빠져나간 거예요. 아, 끔찍한 사고죠. 네, 그래서 빠져나간 도끼날이 옆에 있던 이웃을 쳐서 사망하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현대 형법에서 말하는 범위, 그러니까 범죄의 고의성을 고대인들이 이미 날카롭게 분별하고 있다는 점에 진짜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어떤 행위 그 자체가 발생하면 그 이면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기보다 결과에 대한 물리적 보복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엄청 짙었어요. 결과만 놓고 본다는 거네요. 사람이 죽었네, 그럼 너도 죽어.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내 가족이 죽었다면 그것이 숲에서의 안타까운 사고였든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피로 갚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관습법이었죠. 무섭네요. 신명기 19장의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그 무자비한 관습에 제동을 거는 혁명적인 장치입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본래 혐언이 없는 부지중의 살인, 즉 우발적 과실치사와 악의적인 고의살인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냅니다. 완전히 분리했다? 근데 텍스트 6절을 보면 그 피해 보복을 하는 주체로 보수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네, Avenger of Blood죠. 피해자의 유가족으로서 복수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맞아요. 이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쫓아갈 것이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고대 부족사회의 사법적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국가의 공권력이 지금처럼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개인이 직접 사형 집행인이 되어야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약간 한 가지 비판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도피성으로 도망친 그 과실치사범은 당장 보수자의 칼날은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성읍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상 평생을 갇혀 지내는 거대한 종신형 감옥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아, 이동의 자유가 박탈되니까요? 네,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대단히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 점이 바로 고대 벅이 가진 현실적인 타협점이에요. 도피성은 현대의 보석제도나 아예 무죄 방면을 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죄는 아니다. 네, 이 제도는 유가족의 피 끓는 복수심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과 고의성 없는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이상 사이의 교집합이었던 겁니다. 아, 타협의 산물이군요. 그렇죠. 과실치사범의 생명은 보호하되 그가 원래 살던 터전, 가족, 직업과 단절되는 일종의 망명 상태를 감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 가문의 억울함과 분노를 어느 정도 달래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냥 풀어주면 피해자 가족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끝없는 피해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사법적 안전판이었습니다. 또한 텍스트에서 굳이 도로를 닦아놓으라고 명령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길을 잘 만들어라. 이 안전판이 그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대목입니다. 철학적인 법의 이념을 물리적인 도로 건설이라는 국가정책으로 바로 연결시켰다는 점이 진짜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실효성을 담보한 거죠. 그런데 이 법이 마냥 보호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11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예외 조항을 보면 그 엄격함에 등골이 좀 서늘해집니다. 고의적 살인범에 대한 규정 말씀이시죠? 네. 평소에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 고의로 살해하고 도망친 자. 그러니까 계획적인 1급 살인범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친다면 본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은신처에서 강제로 끌어냅니다. 성소의 보호를 박탈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를 유가적인 보수자의 손에 넘겨서 처형하게 만들죠. 텍스트에 보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주한 피 흘린 죄를 제하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이 나오는데 네. 이건 자비라는 이름으로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비와 보호의 절대적인 공간인 도피성조차도 진정한 악의 앞에서는 성역이 볼 수 없다는 굳건한 원칙입니다. 성역은 없다. 네. 현대 사법체계에서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완벽하게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정말 현대법의 철학과 다를 게 없네요. 여기서 이 텍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무고한 자의 억울한 죽음과 계획된 살인이라는 사회적 악을 공동체에서 철저히 도려내어 건강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죠. 좋습니다. 살인과 생명권이라는 아주 무거운 물리적 폭력의 논의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 보면요. 이 텍스트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경제적 기반에 대한 보호로 자연스럽게 논의를 확장합니다. 네, 14절로 넘어가죠. 맞습니다. 14절을 보면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라는 규정이 등장해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나 말뚝을 남몰래 옮기지 말라는 건데요. 네. 얼핏 보면 그냥 이웃집 담장을 두고 벌이는 소소한 영토 분쟁이나 아니면 좀도둑질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사회의 경제범죄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조항이 지니는 파괴력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규정을 고대 농경사회의 맥락에서 아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땅은 곧 생존 그 자체였고요. 세대를 이어가는 유일한 생산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밤에 몰래 이웃의 경계표를 조금씩 내적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단순히 땅의 면적을 넓히는 소규모 사기극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웃의 생계수단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경제적 살인이며 선조 대대로 내려온 세대의 유산을 강탈하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경제적 살인. 네.
현대사회로 치면 대기업이 우월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청업체의 기술이나 이윤을 교묘하게 탈취하거나 화이트칼러 범죄자들이 장부 조작을 통해서 소액 주주들의 자산을 야금야금 빼돌리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경제적 살인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물리적 살인만큼이나 누군가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건 역시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고아나 과부처럼 물리적 힘이나 사회적 권력이 없는 약자들의 경계표가 권력자들에 의해 가장 쉽게 표적이 되었을 테니까요. 네, 힘없는 사람들의 땅이 늘 타겟이 되죠. 이 법은 현대사회의 강력한 독점 금지법이나 재산권 보호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약자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적 방어벽이었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철저한 원칙들이 있다면 누군가 이 원칙을 어겼을 때 그것을 증명하고 판결하는 절차 또한 그에 못지않게 정교해야 할 텐데요. 그 해답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이 고대 사법 시스템의 지적 성취가 절정에 달합니다. 절정에 달한다. 네, 텍스트는 단 한 명의 증언으로는 결코 죄를 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복수 증인주의와 교차 검증의 원칙을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교차 검증이요? 한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해서 쉽게 왜곡될 수 있고 무엇보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위증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과 완전히 같은 맥락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솔직히 거짓 고발이나 허위 증언으로 억울하게 인생이 망가지는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인간의 시기심이나 탐욕은 시대를 초월하니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위증, 퍼저리가 의심될 때 벌어지는 사실 조사 과정이에요. 16절 이하를 보면 거짓 증언을 한 자와 고발당한 자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게 되고요. 네, 18절에 따르면 재판장이 자세히 사실하여, 그러니까 대충 진술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황과 증거를 교차 대조해서 치밀하게 수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 뒤에 이어지는 위증자에 대한 형벌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19절의 동의보복 원칙이죠. 네, 19절에 보면 그 위증자가 무고한 형제에게 씌우려 했던 형벌을 그대로 그 위증자에게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형시키려고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사형을 당하고 누군가의 재산을 몰수하려 했다면 내 재산이 몰수되는 것이죠. 이거 너무 통쾌하면서도 무섭지 않나요? 이 위중처벌법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서 현대의 게임이론 관점에서도 완벽한 범죄 억제력을 가집니다. 게임 이론이요? 네, 위증을 시도하는 자는 자신이 얻을 이익과 발각되었을 때의 리스크를 반드시 저울질하게 됩니다. 만약 위중이 들통났을 때의 처벌이 가벼운 벌금이나 그냥 훈방 조치에 불과하다면 악의적인 고발자는 기꺼이 그 리스크를 감수할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제시하는 룰은 그 리스크를 무한대로 끌어올립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의 깊이만큼 정확히 자신이 추락하게 만드는 이 구조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농락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죠. 와, 함정의 깊이만큼 추락한다. 텍스트 20절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 가혹해 보이는 처벌이 사실은 사회 전체의 거짓 고발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예방적 장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가 던진 부메랑이 정확히 같은 속도와 무게로 내 목을 향해 날아온다는 공포만큼 강력한 예방책은 없겠죠. 사법체계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이 비례적 처벌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신명기 19장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21절의 그 유명한 구절로 우리를 이끕니다. 올 것이 왔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렉스 탈리오니스, 즉 동해복수법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피도 눈물도 없는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복수의 대명사처럼 인용하곤 하잖아요.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 나도 기어코 저놈의 눈알을 파내고야 말겠다는 아주 잔인한 선언으로 말이죠. 대중문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이 텍스트의 엄청난 정교함을 고려할 때 이 구절을 단순히 잔혹한 복수극의 명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한 오도가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동해복수법은
고대 법제사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진보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위대한 진보라고요? 네. 인간의 본질적인 분노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일을 부러뜨렸을 때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충동은 상대방의 이빨 하나를 똑같이 부러뜨리는 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더 때려주고 싶죠. 턱을 아예 박살내고 싶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가족이나 속한 부족 전체를 몰살시켜버리고 싶은 무한 보복의 욕구가 끌어오르는 것이 통제받지 않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는군요. 고대 시족 사회에서는 실제로 한 명의 죽음이 부족 간의 끝없는 피해 전쟁으로 번지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란 원칙은 복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하한선이 아니라 보복의 한계를 설정하는 상한선으로 기능했던 겁니다. 오히려 복수의 폭주를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접근금지 명령이나 다름없군요. 네 눈이 상했으니 네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은 딱 상대방의 눈 하나까지다. 맞습니다. 딱 거기까지다. 그 이상의 과잉 보복은 국가와 법의 이름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제한선, 즉 실링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입은 피해만큼의 공정한 배상을 보장해서 사적 복수의 충동을 억제하고요. 가해자에게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 이상의 가혹한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비례 원칙의 확립인 셈이죠. 이렇게 텍스트를 뜯어보니 진짜 야만스러운 구절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고대인들의 놀라운 합리성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논의들, 우발적 사고를 보호하는 도피성, 약자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경계표 보호, 철저한 교차 검증을 요구하는 증거주의, 그리고 과잉 보복을 차단하는 비례 원칙. 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목표를 향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도 악은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의와 자비의 절묘한 균형입니다.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고대인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충동적이며 때론 악의적일 수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요. 그 치명적인 약점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토록 촘촘한 시스템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해체하고 분석한 이 신명기 19장의 출처들은 단순히 수천 년 전 중동 사막의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고의성을 따지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며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면서 범죄 형량의 비례 원칙을 지키는 오늘날 현대 사법체계의 뼈대가 바로 이 오래된 텍스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의 DNA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법의 제도가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까지 진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매일같이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광장에 접속하죠. 그렇죠. 누구나 연결되어 있죠. 그 디지털 광장에서는 단 한 명의 익명 고발이나 자극적인 폭로글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의 사회적 생명이 산산조각나는 여론 재판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의 고대인들은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 물리적인 도로를 직접 닦아 도피성을 만들고 제사장 앞에서의 치밀한 교차 검증 없이는 함부로 누군가를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최우선이었죠. 그리고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격한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는 과연 이 고대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뼈아픈 질문이네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디지털 돌팔매를 던지기 전에 두세 명의 증인을 찾아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사회는 억울한 자를 위한 현대판 도피성을 모두 허물어버린 채 과잉 보복의 쾌감만을 쫓는 맹목적인 보수자들로 가득 차버린 것은 아닐까요? 참으로 묵직하고 예리한 통찰입니다. 법과 제도는 진보했을지 모르나 인간 내면의 복수심과 군중심리가 현대의 기술과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여전히 서늘한 경고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고대의 지혜가 던지는 이 깊고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고민으로 남겨두며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뛴 이 지적 여정에 끝까지 함께 깊이 빠져들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뇌를 깨우는 새롭고 흥미로운 출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